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묶여있던 개를 풀어주다 함께 있던 구렁이를 구해줬더니 다음날 동네가 조용해졌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 끝에 잔잔한 이야기 한 편을 얹어드립니다. 봉평 마을에서도 끝자락이라 불리는 고개 너머 반쯤 무너진 폐농장이 하나 있다. 10년 전까지만 해도 닭 울고 연기 나던 집이었지만 주인 내외가 병으로 쓰러진 뒤로 사람들의 발길이 끊겼다. 비탈 아래로 굽이져 내려가는 진창 길은 겨울비에 질척이고 지붕은 이끼 낀 채 한쪽이 주저앉아 있었다. 누가 봐도 버려진 곳이었다. 하지만 그날 새벽 동네 노인 춘석은 마을 안쪽 길을 지나 이곳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새벽 5시 그는 읍내를 돌며 폐지를 줍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낡은 카트에 종이 박스를 묶고 뚜벅뚜벅 걷던 중 폐농장 안쪽 담벼락 아래서 쇠사슬 끌리는 소리가 들렸다. 처음엔 바람인가 싶었다. 그러나 분명히 무언가가 움직이는 소리였다. 조심스레 담장 틈으로 다가가자 낯선 검은 개 한 마리가 눈에 들어왔다. 흙탕에 절반쯤 몸을 파묻고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목에 걸린 쇠사슬은 녹이 슬어 바닥에 붙어 있었고 다리는 절고 있었다. 털은 떡져 있었고 등에는 흉터가 깊게 나 있었다. 춘석은 말없이 한참을 내려다보다 허리를 굽혔다. 낡은 칼을 꺼내 사슬의 녹슨 고리를 하나씩 풀었다. 개는 도망가지 않았다. 다만 눈을 감고 몸을 떨었고 끊긴 사슬이 땅바닥에 떨어질 때 고개를 들었다. 그 순간 바로 옆 고목나무 뿌리 밑에서 무언가 스르르 기어나왔다. 춘석은 몸을 움츠렸다. 그것은 팔뚝만 한 굵기의 구렁이였다. 희고 차가운 비늘이 해묵은 낙엽 위를 미끄러지듯 움직였다. 구렁이는 개 곁에 와서 몸을 말고 또아리를 틀더니 조용히 눈을 떴다. 짐승의 눈이라기보단 오래전부터 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무언가의 눈빛이었다. 춘석은 오래전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했던 말을 떠올렸다. 산짐승 중에 사람한테 은혜 갚는 놈도 있어. 괜히 건드리지 마라. 개는 그 구렁이 곁에 기대 잠들 듯 누워 있었다. 마치 둘은 오래전부터 이곳에 있었던 듯 조용했고 낯설지 않게 서로를 감쌌다. 춘석은 말없이 카트를 세워두고 다시 개를 내려다보았다. 차가운 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었다. 까치가 3번 울고 지나갔다. 그는 손을 뻗어 개 옆에 떨어진 낡은 식기 그릇을 들고 구정물을 버린 뒤 다시 채워주었다. 그제야 개가 천천히 물을 마셨다. 그날 밤 마을은 이상하리만치 고요했다. 평소엔 밤늦게까지 시끄러운 회관도 불이 꺼졌고 개 짖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다음 날 새벽 마을 이장은 회관 앞에서 담배를 피우며 말했다. 왜 이리 조용하지? 누가 다 나가버린 기분이네. 아무도 몰랐다. 봉평 마을의 공기가 바뀌기 시작한 것은 그날 아침부터였다는 걸. 그날 이후 춘석은 매일 아침 폐농장 앞에 들렀다. 개는 떠나지 않았고 구렁이도 여전히 그 자리에서 또아리를 틀고 있었다. 이상하게도 마주할수록 두 생명에게 정이 갔다. 개는 이름도 없었지만 춘석은 속으로 놈이라 부르며 사료 부스러기를 가져다 주었고 물그릇은 항상 새로 갈아주었다. 구렁이는 손도 대지 않았고 그럴 생각도 없었다. 그저 춘석이 다가가면 고개를 천천히 들고 깊은 눈동자로 바라보았다. 낮에도 밤에도 움직이지 않았다. 마치 오래된 벽화처럼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춘석은 그 눈빛이 처음엔 불편했지만 며칠째가 되자 어쩐지 위로처럼 느껴졌다. 손주도 멀리 떠난 지 오래 사람 대 사람
눈 마주칠 일도 없던 요즘 그 뱀의 눈빛은 따뜻하지도 차갑지도 않았지만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다. 마을에서는 수군거림이 돌기 시작했다. 폐농장 앞에 누가 들어가 산대. 지금이 어느 땐데 짐승이랑 살림을 차려? 동네 슈퍼 할멈은 물건을 사러 온 춘석에게 빈 말처럼 내뱉었다. 그 구렁이 괜히 건드리지 말아요. 옛날에 그런 건 조상님 뱀이라고도 했어. 춘석은 대꾸하지 않았다. 말하지 않아도 누구보다도 오래된 존재와의 침묵이 그에겐 더 익숙했다. 밤이면 폐농장 마당에서 희미한 기척이 느껴졌다. 분명 누가 문을 열고 닫는 소리가 들렸고 개 짖는 소리도 아니고 사람 목소리도 아니었다. 춘석은 몇 번이나 방 안에서 등을 세운 채 잠을 설쳤지만 괜히 나가보지는 않았다. 마치 마당의 어둠이 누군가와 대화하고 있는 것 같은 기분. 구렁이는 여전히 또아리를 틀고 있었고 그 곁엔 개가 등을 붙이고 자고 있었다. 그날 아침 춘석은 이상한 꿈을 꿨다. 낯선 아이 하나가 뱀의 꼬리를 잡고 울고 있었고 자신은 그 아이에게 손을 뻗었지만 닿지 않았다. 눈을 떴을 때는 이미 해가 떠 있었고 뱃속이 알 수 없이 싸늘했다. 폐농장으로 나간 그는 멈칫했다. 개는 없었고 구렁이도 없었다. 아니, 분명 있었던 자리엔 회색빛 허물만이 널브러져 있었다. 그리고 허물 아래엔 누군가 접어놓은 듯한 작은 종이 쪽지가 있었다. 축축하게 젖은 쪽지엔 아무 글도 없었지만 왠지 모르게 오래된 글씨 자국이 떠오르는 듯했다. 춘석은 허물 옆에 조용히 앉았다. 까치가 다시 울었고 바람이 천천히 집 뒤편으로 휘감아 돌았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짐승의 눈은 속이지 않는다는 말을 그때 처음으로 믿게 되었다. 춘석은 폐농장 앞에 허물만 남겨진 자리를 하루 종일 바라보고 있었다. 무언가 떠난 자리엔 원래 있던 것보다 더 큰 공백이 남았다.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손님이 하나둘 나타났다. 마당 입구에 멈춰선 검은 세단 차량에서 내린 것은 큰아들 병호였다. 3년 전 명절에도 연락 없던 사람이었다. 뒤이어 딸 미숙과 둘째 병철까지 차례로 모습을 드러냈다. 자식 셋이 한날 한시에 아버지를 찾아온 일은 그들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로 처음 있는 일이었다. 춘석은 조용히 앉아 뜨거운 물을 끓였다. 아무 말도 없이 마루에 앉아 찻잔을 내놓았다. 미숙이 가장 먼저 입을 열었다. 아버지, 건강은 괜찮으세요?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혼자 계시면 어떡해요? 병우가 이어 말했다. 큰오빠가 괜히 걱정돼서요. 댁 주변 정리도 도와드리고요.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눈동자는 초조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춘석은 잠시 뜨거운 찻잔을 손에 쥔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둘째 병철은 아예 노트북 가방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다. 계약서였다. 오래전 조상들이 남긴 산골 임야, 도시 개발 편입 예정이라는 이야기. 그 땅은 최근 지가가 몇 배로 뛰었고 통보서엔 매각 승인을 위한 마지막 인감이 필요하다고 적혀 있었다. 춘석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마루 밑을 바라보았다. 허물도 그 생명들도 이미 떠난 자리에 자식들이 돌아온 것이다. 웃기지도 않았다. 병호는 말없이 도장을 꺼내며 종이 위를 가리켰다. 그냥 서명만 하시면 돼요. 다 저희가 알아봤어요. 어차피 아버지도 이런 거 관리 힘드시잖아요. 마당의 개는 이미 사라졌고 까치 울음도 그날따라 멈춰 있었다. 춘석은 도장을 잡은 손을 풀며 입을 열었다. 늦었구나. 너희가 오기엔 너무 늦었어.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떴다. 자식들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한 채 서류를 들고 망설였다. 어둑해진 저녁, 바람이 들창을 흔들었고
어디선가 다시 쇠사슬 끌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자식 셋은 서로를 바라보며 그 자리에 그대로 얼어붙었다. 밤이 깊어지자 둘째 병철은 휴대폰을 들고 마당 끝으로 걸어 나갔다. 낯선 번호로 짧은 통화를 마친 그는 어둠 속에서 한참을 담배만 피우다 돌아왔다. 다음 날 오후 검은 승합차가 농장 입구에 멈췄다. 산에 셋이 내렸고 그중 하나는 목에 굵은 은목걸이를 찼다. 지역에서 소문난 매입 브로커였다. 말은 부드러웠지만 손가락에는 굳은 살이 박여 있었고 다른 두 명은 끝내 말 한마디 없었다. 그들은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구석구석을 둘러보더니 집 안으로 무작정 발을 들였다. 춘석은 아무 말 없이 부엌에 앉아 있었다. 작은 밥상엔 말라붙은 밥그릇 하나와 남은 나물 몇 줄기뿐이었다. 브로커는 정중한 척 앉으며 말없이 도장을 꺼내 책상에 올려뒀다. 그 옆엔 붉은 잉크패드, 봉투, 계약서가 정리되어 있었다. 할아버지, 요즘 세상에 이런 집 위험해요. 이참에 좋은 데로 옮기시고 편하게 사세요. 춘석은 시선을 들지 않았다. 한참을 침묵하던 그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도장을 집어들더니 조용히 서랍에 넣어 잠갔다. 집 나간 사람도 돌아올 자리는 있어야지. 여긴 내가 지킬 때야. 브로커는 피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말씀 참 좋으시네요. 그런데 말이죠. 이런 거 괜히 늦으면 손해예요. 그리고 다음 순간 사내둘이 조용히 춘석의 옆에 다가서더니 그의 혼수 가방을 그대로 들고 나갔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개 짖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병호와 병철은 놀란 얼굴로 밖을 쳐다봤지만 이미 늦었다. 지붕 위에서 무언가가 스르륵 미끄러졌다. 마치 무거운 물체가 또아리를 풀듯 지붕을 훑고 지나간 듯한 소리였다. 병철이 고개를 들었을 때 구석 기와 하나가 덜컹이며 떨어졌고 흙먼지가 마당 가득 흩날렸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마루 밑엔 허물 하나만이 남아 있었다. 개도 구렁이도 사라지고 없었다. 그 허물은 지붕기와 색과 똑같이 변색돼 있었고 누군가 일부러 놓고 간 듯 가지런했다. 마당을 서성이던 병호가 숨죽이며 중얼거렸다. 이건 진짜 짐승이 아니야. 그 순간부터였다. 마을은 이상한 기운으로 조용해지기 시작했다. 회관도 닫혔고 아이들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사람들은 이유를 몰랐지만 모두가 입을 다물었다. 숨소리조차 크게 느껴지던 그 아침, 춘석은 무너진 지붕 아래에서 홀로 찬물을 끓이고 있었다. 사내들은 떠나지 않았다. 계약도 도장도 없이 손에 챙긴 혼수 가방과 가전 몇 개를 차에 싣고는 마을 근처 여관에 머물렀다. 그날 밤부터 마을엔 바람이 불지 않았다. 이상하게도 늘 시끄럽던 게 짖는 소리조차 멎었다. 습한 공기 속에서 종소리처럼 낮고 떨리는 기척이 느껴졌지만 누구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새벽 5시가 되기도 전에 마을 어귀에 경찰차 2대가 들어섰다. 대마의 수로에서 한 남자의 익사체가 발견되었다는 신고였다. 그 남자는 춘석의 집에서 혼수 가방을 들고 나갔던 조폭 중 한 명이었다. 신고자는 인근 낚시꾼이었고 물에 빠진 차량 근처엔 창문이 열린 채 버려진 고무장갑과 젖은 쇠사슬한 토막이 남겨져 있었다. 수사에 실마리는 없었다. 음주도 없었고 극커브도 아니었으며 CCTV엔 아무것도 찍히지 않았다. 더 이상한 건 남겨진 또 다른 조폭이었다. 사고 당일 아침 그는 입을 닫은 채 입원했다. 의사는 그의 혀가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 말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기도에는 아무 이물질도 없었고 부러진 곳도 없었다. 단지 그의 혀는 살아있는 채로
안으로 말려 들어간 모양이었다. 병우와 병철은 이 소식을 들은 뒤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병철은 우연일 뿐이라며 소리쳤지만 그 눈동자는 이미 떨리고 있었다. 집에 남아있던 춘석은 지붕의 빈자리를 천으로 덮어가며 혼자 사다리를 탔다. 그때 마당 끝에서 또각또각 소리가 났다. 걸음이 아닌 비늘이 타일을 긁고 지나는 소리. 그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마음속 어딘가가 알고 있었다. 이건 경고도 복수도 아닌 누군가의 기억이라는 것을. 그날 저녁 병호는 가방을 싸고 떠났다. 말없이. 병철도 그날 이후 행방을 알 수 없었다. 마을 사람들은 입을 다물었다. 누군가는 그 집이 원래 그런 기운이 있었다고 말했고, 누군가는 구렁이는 조상이라더니 진짜 그런가 봐라며 머리를 저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춘석에게 직접 묻지는 않았다. 이상한 일이 벌어진 다음 날부터 사람들은 마치 오래된 무언가의 눈치를 보듯 조용히 시선을 피했다. 그리고 그날 이후 폐농장 지붕 위엔 더 이상 그림자도 기척도 남지 않았다. 대신 마루 밑엔 또 다른 흔적이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다음 선택을 요구하는 눈빛처럼 그 자리에 있었다. 마을은 며칠째 고요했다. 불어난 강물도 줄었고 동네 우체국엔 다시 신문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폐농장 주변은 아직도 사람들이 지나치지 않았다. 멀찍이 둘러걸었고 가게 주인들도 말끝을 흐리며 그 집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다. 자식들이 떠난 뒤 집엔 다시 정적만이 깃들었다. 춘석은 매일 아침 찬물을 끓이고 조용히 마루에 앉아 허공을 바라보았다. 허물은 여전히 마루 밑에 남아 있었다. 누군가는 그것을 불길하다 했고 누군가는 신성하다 했지만 그에겐 그저 떠난 존재의 마지막 인사 같았다. 며칠 후 마을 회관 게시판에 이상한 서류 한 장이 붙었다. 장학재단 토지 기부 공문. 그 땅은 바로 춘석이 소유한 임야 전체였다. 재단명은 낯설었지만 발신인은 정확했다. 춘석, 자필. 이 사실을 알게 된 자식들은 다시 찾아왔다. 이번엔 병호도 병철도 아닌 미숙 혼자였다. 한동안 입을 떼지 못하던 그녀는 마루 끝에 앉아 눈물만 흘렸다. 아버지, 왜 그 땅을 우리가? 춘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옆에 앉은 소년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손자는 미숙의 아들이었고 몇 번인가 여름방학마다 와서 걔를 돌봐주던 그 아이였다. 아이는 조용히 춘석 곁에 앉아 있었다. 말없이 허물 위에 덮어준 마포는 그 소년이 가져온 것이었다. 미숙은 울다 지쳐 돌아갔고 춘석은 지붕을 올려다봤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낡은 기와 아래 그는 처음으로 마음이 가벼워졌음을 느꼈다. 장학재단 설립자는 다름 아닌 마을 이장과 면사무소 직원들이었다. 아이들의 장례를 위해 쓰겠다는 말에 춘석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더 이상 묻는 이는 없었다. 그날 밤 마지막으로 비가 내렸다. 기왓장 사이로 스며든 물방울은 마루 끝에 모여 작은 웅덩이를 만들었다. 복만은 빈 찻잔을 들고 그 물길을 바라보다 천천히 중얼거렸다. 나는 가진 게 없지만 떠날 자리 정도는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바람 한 줄기 불었고 장독대 위에 한 줄 무늬가 남았다. 그것은 흰 비늘처럼 반짝이며 어둠 속에서 사라졌다. 마을은 며칠째 고요했다. 불어난 강물도 줄었고 동네 우체국엔 다시 신문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폐농장 주변은 아직도 사람들이 지나치지 않았다. 멀찍이 둘러걸었고 가게 주인들도 말끝을 흐리며 그 집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다. 자식들이 떠난 뒤 집엔 다시 정적만이 깃들었다. 춘석은 매일 아침 찬물을 끓이고
조용히 마루에 앉아 허공을 바라보았다. 허물은 여전히 마루 밑에 남아 있었다. 누군가는 그것을 불길하다 했고 누군가는 신성하다 했지만 그에겐 그저 떠난 존재의 마지막 인사 같았다. 며칠 후 마을 회관 게시판에 이상한 서류 한 장이 붙었다. 장학재단 토지 기부 공문. 그 땅은 바로 춘석이 소유한 임야 전체였다. 재단명은 낯설었지만 발신인은 정확했다. 춘석, 자필. 이 사실을 알게 된 자식들은 다시 찾아왔다. 이번엔 병호도 병철도 아닌 미숙 혼자였다. 한동안 입을 떼지 못하던 그녀는 마루 끝에 앉아 눈물만 흘렸다. 아버지, 왜 그 땅을 우리가? 춘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옆에 앉은 소년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손자는 미숙의 아들이었고 몇 번인가 여름방학마다 와서 걔를 돌봐주던 그 아이였다. 아이는 조용히 춘석 곁에 앉아 있었다. 말없이 허물 위에 덮어준 마포는 그 소년이 가져온 것이었다. 미숙은 울다 지쳐 돌아갔고 춘석은 지붕을 올려다봤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낡은 기와 아래 그는 처음으로 마음이 가벼워졌음을 느꼈다. 장학재단 설립자는 다름 아닌 마을 이장과 면사무소 직원들이었다. 아이들의 장례를 위해 쓰겠다는 말에 춘석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더 이상 묻는 이는 없었다. 그날 밤 마지막으로 비가 내렸다. 기왓장 사이로 스며든 물방울은 마루 끝에 모여 작은 웅덩이를 만들었다. 복만은 빈 찻잔을 들고 그 물길을 바라보다 천천히 중얼거렸다. 나는 가진 게 없지만 떠날 자리 정도는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바람 한 줄기 불었고 장독대 위에 한 줄 무늬가 남았다. 그것은 흰 비늘처럼 반짝이며 어둠 속에서 사라졌다. 시간은 말이 없지만 모든 것을 기억한다. 복만의 집엔 이제 구렁이도 자식들도 소문도 사라졌다. 하지만 마을 어귀를 지나는 이들은 여전히 그 집을 조용히 바라본다. 장독대 위엔 더 이상 흔적이 없지만 그곳에 남겨졌던 무늬 하나는 오래도록 사람들의 뇌리에 머물렀다. 사람들은 말한다. 그 노인은 뭔가를 지켰고 그건 결국 자신을 지켜준 거라고. 누군가는 허무하다고 했고 누군가는 바보 같다고도 했다. 하지만 복만은 평온했다. 비가 오면 빗물을 받아 장에 쓰고 해가 뜨면 아이가 두고 간 화분에 물을 주었다. 그의 하루는 여전히 느리고 단조로웠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다. 마을의 아이들이 찾아와 차를 얻어 마시고 그 손자도 종종 와서 마루를 쓸었다. 그리고 그는 늘 말없이 그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다. 그날 장독대 앞에 앉은 손자가 조용히 물었다. 할아버지, 그 구렁이는 왜 온 거예요? 복만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아마도 내가 마지막 남은 사람이었기 때문이겠지.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수십 년 묵은 인연의 무게가 담겨 있었다. 누군가는 욕심을 따라왔고 누군가는 마음을 남기고 갔다. 그리고 구렁이는 이름 없는 생명이었지만 그 마음을 잊지 않았다. 이야기의 끝은 조용히 그러나 깊게 울렸다. 욕심은 피를 부르고 은혜는 기적을 남긴다. 그 흰 구렁이는 이제 어디에도 없지만 복만의 집은 그날 이후로 마을의 전설이 되었다.